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환영 속에 저만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자 다짐했지만 삶은 그런 저를 처절하게 외면하더군요. 저는 제 나이 57세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살면서 잃은 것이 비단 아버지뿐만은 아니었지만 그 고통과 적막은 제 삶을 통틀어 가장 무겁게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버지는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 제 몫을 다했죠.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조건이면 조건, 인성이면 인성 모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상한 남편의 어진 시부모님까지 만난 저를 보며 아버지도 항상 원 없다 말씀하셨죠. 아이가 2살 되던 해에 남편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인생의 나락을 걷는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심성의를 다해 저를 보살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저의 슬픔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매일 울며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신줄을 놓다시피 한 저는 심지어 어린 아들을 케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제 아이까지 대신 보살펴 주었습니다. 늘 생각하곤 합니다. 첫 번째 불행에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어린 아들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 조금 더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았더라면 그랬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곳에서 평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지 않아도 됐으리라는 부질없는 깨달음을 왜 그때는 몰랐던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한 것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고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취업 준비를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본 적도 없었으며 직장 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딱히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제게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제가 깊은 슬픔에만 빠져 허덕였던 것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제가 살아온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행에서 온전히 헤어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마저 잃을 수 있다는 걸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 저의 실수였겠죠. 하나뿐인 아들 인석이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도 결국 저의 아두남이 낳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울기만 하다가 너까지 잘못된다. 이러다 줄초상 나면 네 아들 인석이는 어떡하려고 이러냐. 제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살아갈 궁리를 하자꾸나. 저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나 다름없어요. 그날 출장 끝나고 그냥 거기서 자고 오라고 했어야 했어요. 늦은 시각이어도 집에 와서 자겠다는 그 사람 말렸어야 했어요. 야간에 운전하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는요, 아빠, 그 사람 사고 나서 이 세상 떠나던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저 보러 오다가 그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 내 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마는 어린 거 생각하고 젊은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상처라는 것도 아물기 마련이다. 왜 꼭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괜찮아지는 길만 택하는 거야? 어차피 언젠가는 극복할 슬픔,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고 사는 쪽을 택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저도 알아요, 아빠. 머리로는 다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 현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잠깐이라도 잠들면 온통 남편과의 추억만 꿈에 나와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제 앞에 있는데 잠에서 깨고 나면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전 어떡하면 좋아요? 살면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오는 법이란다. 네 엄마 세상 떠났을 때 이 애비가 지금처럼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냐?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젠가 괜찮아질 나날을 앞당겨 당장 정신을 차리기에는 제 정신력이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죠. 남편을 잃은 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슬픔에만 잠겨있던 저를 챙기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 인석이를 데리고 시장에 다니시곤 했어요. 제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멈춰버렸던 그날따라 무슨 느낌이 들었던 것인지 인석이는 자꾸만 저에게 칭얼대며 매달리더군요. 저는 아들이 저에게 필사적으로 안기려 드는 순간에도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만 넋놓은 듯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때 저에게 투정 부리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었더라면, 어미의 손길을 원하는 어린 것의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기꺼이 안아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섰더라면 저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마저 버거워하며 바람빠진 풍선처럼 맥을 못 추고 울기만 하는 저를 아버지는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조차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지경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아셨던 것이겠죠. 아버지는 인석이를 달래 저에게서 떼놓고는 손을 잡고 시장에 가셨어요. 딸 자식에게 밥 한 술이라도 먹이겠다는 심정 하나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신 아버지는 그날 혼비백산이 되어 혼자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린 인석이가 시장통에서 하도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장을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를 잠깐 봐주겠다는 말만 믿고 물건을 사러 갔던 것이죠. 돌아와 보니 아주머니와 인석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길로 온 사방을 찾아 헤매며 인석이를 찾았고 경찰까지 불렀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인석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이까지 잃어버린 저는 그대로 자포자기하게 되었죠. 3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저는 미라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애타게 보시던 아버지는 결국 같이 죽자며 농약을 사오셨더군요. 그냥 이렇게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이 모든 게 다 이 못낸 애비 탓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애비 먼저 죽을 테니 너도 그만 따라오거라. 아버지는 유리잔에 소주와 농약을 섞으시더니 그대로 마시려고 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저 하나 죽든 살든 다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저는 더는 그 죄를 만회할 수 없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죽을 힘을 다해 농약잔을 엎어버리고 그대로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애끓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살기를 택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조금씩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을 즈음 저는 비로소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회사를 구해 일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간 갇혀있던 혼자만의 세계를 벗어나 사람들과도 소통하게 되었죠. 그렇게 3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악몽과도 같던 어둠에서 빛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트럭을 한 대 사서 만물상을 하겠다고 나서셨어요. 집 앞에 아버지의 트럭이 왔을 때 저는 무척 놀랐죠.
평생 인력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전국을 돌며 오만잡다한 물건을 팔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장사에도 일가견이 없으신 데다 오랫동안 운전하는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너무도 의외였죠. 남편도 아버지의 결심에 놀란 눈치였어요. 장인어른, 이제 쉬셔야 할 연세에 무슨 트럭 운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같이 맞벌이 하는데 생활비 저희가 넉넉하게 드릴 테니 제발 고된 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빠. 아빠가 무슨 트럭 만물상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운전하고 장사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다 아빠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게냐? 아직 쌩쌩해. 자네들 말대로 내가 일용직 하기에는 나이도 많지.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이나 팔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싶은 게야. 너무 염려들 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응원이나 좀 해주지 그러냐? 아버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으니 훌훌 털고 전국 일주하는 기분으로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저를 걱정하고 사시느라 10년은 늙어 보였으니까요.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어서였는지 저는 그런 아빠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 결혼한 남편 사이에 아이 둘을 낳게 되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 말 참으로 옳은 말이더군요. 첫 남편과 아이를 잃어버린 제 인생이 그곳에서 그대로 끝나버린 줄만 알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도 서서히 세상에 순응하게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는 남편과 인석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의 고통에 머물러 있었지만 삶은 저를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더군요. 마치 처음 닥쳤던 불행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불행을 압축시켜 놓기라도 한 것처럼 저는 새로 만난 남편과 그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키우며 큰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영원할 순 없다는 듯 새로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럽게 울기만 하는 저를 보며 바싹 마른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다 괜찮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벌 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 때문에 인석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빠가 지은 죄가 많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아빠 탓이에요? 제가 인석이 잘 챙기지 못한 탓이죠. 절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만 가면 곧장 숨기곤 하시더군요. 아빠, 뭔데 그렇게 숨기세요? 유산 목록이라도 돼요? 물려줄 것도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런 거라면 나도 참 좋겠다. 아빠, 웃자고 한 소린데 또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저 살게 해준 분이 누군데요? 아빠가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가슴 아파요. 나 죽고 나면 꼭 이 공책 봐라. 저는 아버지의 그런 말씀마저 듣기 싫더군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상처였어요. 그날 밤 꿈에 세상을 떠난 인석 아빠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인석 아빠는 안쓰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 아버지가 인석 아빠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무리 아버지를 소리쳐 불러보아도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박서방, 우리 딸 좀 잘 부탁하네. 아버지는 그렇게 짧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저 하나만 보며 살아온 아빠를 보낸 슬픔은 너무나도 깊고도 컸죠. 평생 재혼조차 하지 않고 저만 키워주신 아빠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친구분인 형석 아저씨를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지영이 너, 이 사실은 네 아버지 친딸이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뇨. 너는 네 엄마가 데려온 딸이었어. 네 아버지는 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친딸도 아닌 너를 극진히 키웠던 거야. 네 친아버지는 너와 네 엄마를 버렸고 이 미혼모가 된 네 엄마와 네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너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했던 게야.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으니까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닌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인생을 다 바친 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후 저는 아버지가 쓰던 노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미안하다 딸로 시작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셨던 건지 저는 첫 장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찬찬히 노트를 읽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믿기지 않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가 트럭을 몰며 만물상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인석이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노트의 눈물 자국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아버지는 결국 10년 전 업둥이로 어느 집에 들어간 인석이를 찾아냈던 것이었죠. 얼마나 고생을 하며 다녔던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팔았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더군요. 내 딸 지영아, 너에게 알려줘야지 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너의 생활이 다시 어긋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단다. 내가 이 죄를 안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만 들더구나. 대신 수시로 인석이 동네에서 장사하며 인석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인석이가 무사히 잘 자라 대학교에도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해서 취직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단다. 그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나는 내 손자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끝까지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건만 그마저도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판단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더는 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사랑하는 내 딸 지영아, 너는 내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아 키운 내 딸이란다. 너는 어린 시절부터 늘 착한 아이였지. 네 엄마 몸이 약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에게 오직 희망은 너 하나뿐이었단다. 네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매번 좋은 성적과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네가 말썽도 좀 부리고 다른 집 아이들처럼 말도 안 듣고 하면 어떨까 싶을 만큼 너는 이 애비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딸이었단다. 그런 네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인석이를 돌보는 것 말고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
그런데 그마저 내 실수로 인성이를 잃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고통스러운 마음뿐이었구나. 그렇게 인석이를 찾기 위해 고물트럭 하나를 몰고 40만 킬로를 주행하면서 네 아들 인석이를 드디어 찾았을 때 내 심정은 너무나도 만감이 교차하더구나. 네가 이 글을 볼 때쯤 이 애비는 세상에 없겠지. 먼저 떠난 인석 애비를 만날 생각을 하면 참으로 면목이 없어. 차마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만 이런 내게도 병으로 죽어 저 세상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죽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며 겪은 마음의 지옥만 하겠느냐마는 그래도 너에게는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뿐이다. 사랑하는 내 딸 지영아, 부디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너만은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메모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았죠. 아마도 인석이가 사는 집 주소인 듯 했습니다. 그 주소가 적힌 메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죠. 두려웠습니다. 인석이는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었던 것이죠. 저도 아버지 딸이라 저보다는 자식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보름을 넘게 고민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저에게 인석이를 찾고도 알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뜻을 이해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인석이를 찾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고민도 깊이 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엄마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었노라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그러나 그만큼 오랜 공백을 메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남편도 영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해. 나한테 숨기려 들지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은 이미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노트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글을 다 읽은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속앓이를 하셨을지 생각하니 나까지 울컥하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의 기로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하니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이성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당신 아들 인석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비록 나한테 다 표현 못했어도 우리 애들 때문에 속내 숨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당신 심정이 어땠겠어. 나도 자식이 있는 부모인데 내 자식 아니라도 그 마음 헤아리는 건 똑같아. 당신 마음이 향하는 대로 당신의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진중한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스하게 말해주더군요. 남편의 말이 전부 옳았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를 이해해준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울어. 마음껏 울어. 괜찮아. 인석이의 주소지는 조그마한 원룸이었어요. 인석이의 양부모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인석이는 취업해 원룸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퇴근하고 오려면 한참인 시각이었어요. 어쩌면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저는 원룸 앞에서 계속 기다렸죠.
다 자란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보면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 다가오는데 저는 순간 인석이가 맞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이 오피스텔 301호에 사는 총각 맞지요? 네, 그런데요. 저기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시죠? 누구신데? 인석이는 저를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어요.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더군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물건 팔러 오거나 종교 홍보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총각한테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나 그쪽 엄마예요. 친엄마. 순간 인석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자신이 친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입양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올 것이 왔다는 느낌도 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잡상인 정도로 여겼던 여자가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하자 인석이는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심성이 고운 아이로 자란 모양인지 저를 집 안으로 들이더군요. 비좁기는 한데 우선 들어오세요. 밖에 추운데 절 얼마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요.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건데요? 제가 여기에 산다는 건 어떻게 아셨고요? 저는 훤칠하게 커버린 아들 인석이가 낯설기도 하고 와라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라도 하는 일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인 양 저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하더군요. 인석이도 놀라운 반 당혹스러운 반인지 경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사정을 궁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 아들, 그쪽 인석이가 2살 때 인석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나도 너무 나이도 어리고 철없을 때라 그저 남편 잃은 슬픔에만 잠겨서 아들 신경 쓰지 못하고 넋만 놓고 있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잠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물건 사러 간 사이에 흔적도 없이 그쪽을 잃어버렸고요. 너무나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이미 10여 년 전에 찾아서 종종 지켜봤다고 하던데 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거고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뭐가 뭔지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어쩌면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은 건가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말에 인석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았어요. 인석이는 보면 볼수록 제 아빠와 쏙 빼닮았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렇게 장성한 모습을 인석 아빠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일부러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겠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인석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더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묵은 슬픔이 밀려나와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다 불편하네요. 그리고 사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 혼란스러운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가끔이라도 이렇게 얼굴 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해요. 저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는데요? 인석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피할 수 없는 제가 평생 죄지은 심정으로 여겨야 했던 제 인생의 민낯과 그 치부를 누군가에게 사정없이 까발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남편 만나 아이 둘 낳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
저는 얌전한 학생처럼 대답한 뒤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달게 받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끝까지 아들을 찾지 못했던 것, 포기했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키웠던 세월이 저의 어마어마한 죄처럼 여겨졌답니다. 행복하셨어요? 저는 인석이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며 인석이의 집을 나섰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더군요. 멍한 얼굴로 벽을 쳐다보며 울기만 하는 저를 보며 아이들도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저의 넉나간 얼굴을 보며 눈치만 살피는 아이들을 달랜 뒤에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오늘 인석이 만나고 온다고 했었지. 어땠는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당신 아들 인석이가 모진 말이라도 한 거야? 남편은 안쓰럽기 그지없다는 얼굴로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자기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데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솔직히 인석이 단 하루도 가슴에서 지워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에게는 그 어린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당신 만나고 애들 낳고 살면서 나 행복해지고 싶었어. 행복하게 사는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어. 그게 죄였을까요? 내 잘못이었겠죠? 그렇죠? 남편은 제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품에서 엉엉 울었죠. 인석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도 인석이를 잃어버린 것도 그 어느 것도 당신 잘못 아니야. 그저 야속하고 야꾸준 운명의 인연이 어긋나 버린 것뿐이야. 당신이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나와 우리 애들이 어떨 것 같아?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아온 수많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전부 당신에게 죄라면 우리 존재는 뭐가 되는 건데? 여보,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때로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야. 당신 아들 인석이도 어엿한 성인이고 본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야. 그리고 당신하고는 떨어져 산 세월이 인생의 대부분인 다 큰 남의 집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 뜻을 존중해주는 것도 사랑인 거야. 곁에 있어주지 못할 세월이 야속하고 안타깝고 후회되겠지.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세월이 그런다고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제야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리고 때로는 설령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 인석이가 당신 보지 않겠대? 아니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지. 나는 인석이를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늘 그곳에서 평생을 기다린 것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인석이 입에서 기다려달라는 그 말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서럽더라고요. 혼란스러워서 그런 걸 거야. 당신이 반갑지 않을 리 있겠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엄마를 찾았는데 이 세상에 반갑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기다려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인석이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매 순간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욕을 해도 좋으니 나를 비난해도 좋으니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왜 처음 만났을 때 더 살갑게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왜 울기만 하고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 놓았던 그리움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석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인석이의 존재를 저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인석이가 양부모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의 표정은 어떤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인석이의 일상에 저라는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낳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제 일상에 인석이라는 존재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던 것이죠. 저는 머리맡에 놓아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인석이를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버지의 그 황망한 표정, 무너진 어깨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인석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쓰러지던 저를 지키기 위해 차마 먼저 흐트러지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박서방 말이 맞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령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사치처럼 느껴져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하나같이 서러워요? 왜 이렇게 저에겐 가혹해요? 인석이에게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죠, 아빠? 차라리 그냥 인석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면 저는 인석이를 2번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아빠가 저에게 인석이 찾았다는 말씀 먼저 안 하신 거 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아빠. 저는 그날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일주일, 생애 가장 긴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 끝에 만난 인석이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된 표정이었어요. 다시 보면 볼수록 인석이는 생김새하며 목소리하며 영락없이 제 아빠와 닮아있더군요. 저번에 제가 너무 냉랭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지 죄송했어요. 비난하거나 속상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또박또박 말하는 인석이의 얼굴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오르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저 사실 친부모님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워낙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래도 가끔 생각은 했었죠. 어떻게 생긴 분들일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왜 저를 버렸을까? 저는 인석이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입을 떼기 전에 인석이가 먼저 말하더군요.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좀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찾아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절 잃고도 그냥 잘 사셨다는 거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안 좋기는 해요. 저는 인석이의 말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외할아버지지.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넋놓은 채 슬픔에만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널 대신 돌봐주셨었어. 그러다 시장에 널 데리고 가신 날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란다. 널 찾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몰라. 그때는 왜 그렇게 찾는 게 힘들었는지 도저히 널 찾을 방법이 없었어. 너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겠기에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구나. 하지만 네 외할아버지는 달랐어.
널 찾기 위해 트럭을 사셔서 만물상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어. 그러다 정말로 널 찾게 되었지만 차마 나에게 너의 존재를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 네가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양쪽 집안 모두 불행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 저는 인석이에게 아버지의 노트를 건네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노트란다. 이걸 다 읽고 그리고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할지 말지 결정해주면 어떻겠니?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노트를 인석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인석이는 한참 그 노트를 읽더군요. 저는 찬찬히 노트를 읽어보는 인석이를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더군요. 비로소 인석이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란다. 할아버지는 부디 용서해 주렴. 제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노트를 가운데 두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차갑게 식어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말없이 일어나 서로의 갈 길을 배웅했죠.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재회의 장면이라든가 그도 아니라면 비극적인 격정적인 상황 같은 건 없었지만 인석이와 저는 서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혈육의 정인 것일까요? 피가 물보다 진하고 더운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도 수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헤어질 때 인석이와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로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로 인석이에게서 연락이 먼저 왔죠. 도저히 제가 먼저 연락할 염치가 없어 인석이의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에 울고 웃었답니다. 어느 날 인석이는 처음 찾아오셨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창밖 좀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또 어떤 날은 날씨 덥다고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세요. 몸 잘 챙기세요. 하며 안부를 물어왔죠. 인석이가 지나던 길에 들렀다며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는 영양제를 사들고 집 앞에 왔을 때는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수북했어요. 밖에 눈이 와요.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겨울이 또다시 찾아와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따금 그러나 가슴 설레게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간 나는 틈틈이 밑반찬이며 김치며 담궈서 원룸 앞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해주신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 인석이가 마음에 걸려 음식할 때는 꼭 따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건 가족들이었죠. 남편은 두 아이들에게 제 사정을 잘 설명하며 다독여주곤 했어요.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인석이와 제 관계가 원만히 지속될 수 있도록 틈틈이 곁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고맙더군요. 덕분에 두 아이도 엄마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마음 다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많이 울지는 마세요. 엄마가 매일 우는 거 인석 오빠가 알면 더 속상해할 거예요. 얘는 오빠 소리가 잘도 나오네. 엄마는 고마운데 너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구나.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우리는 오히려 인석 오빠한테 미안한데 나랑 언니는 엄마한테 어린 시절부터 사랑 듬뿍 받고 자랐는데 인석 오빠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쩜 그런 생각까지.
너희들 속 깊은 건 알았지만 정말 엄마가 깜짝 놀라게 되네. 너무 고맙다 우리 딸들. 엄마, 우리는 오빠 대환영이에요. 지난번에 아빠하고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린 솔직히 오빠 한 명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언제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속 깊은 두 딸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에 한껏 미소를 머금게 되더군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인석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보다 키가 한 뼘은 큰 인석이를 꼭 안아주더군요. 두 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빠 오빠 하며 따르고요. 인석이는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렇게 만나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지난 어버이날 인석이의 전화를 받고 나간 집 앞 카페에서 인석이는 말없이 제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주더군요. 울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인석이는 그런 저를 애틋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더군요. 감사해요,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는 무슨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행복했어요. 저는 인석이에게 말했죠. 고맙고 감사해 아들. 단 한순간도 너를 잊고 산 적이 없었단다. 이렇게 너를 찾고 너에게 엄마 소리까지 듣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들. 엄마 오래오래 살 거야. 우리 아들한테 마음의 짐 빚 다 갚으려면 구수밖엔 없어. 너무 감사해. 사랑해 아들. 인석이가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저는 가슴에 인석이의 카네이션을 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며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아빠, 지영이 왔어요. 우리 인석이가 오늘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평생 다시는 인석이에게 들어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줄 줄도 몰랐어요. 아빠, 전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빠가 만물상 하시면서 인석이 찾아준 것도, 그리고 저에게 인석이 주소 알려주고 떠나신 것도, 인석이의 인생과 제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다는 것도 전부 감사해요. 아빠,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엔 온통 고마운 일들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빠. 저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길로만 갈래요. 아빠도 부디 그곳에서 영면하세요. 사랑해요. 그때 아빠의 묘비 위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더군요. 저는 빙긋 웃으며 눈물을 닦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나비가 제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두 눈을 감으며 온전하고 평온한 행복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